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5년 2월 소식입니다. 고양은 지금 서울까지 10분대 확 달라진 고양의 일상. 지난해 12월 28일 개통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운정중앙에서 서울역 구간. 덕분에 고양 시민들의 발은 훨씬 빨라졌다. 기존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1시간 가까이 소요됐지만 GTX-A 킨텍스역과 대공역에서 출발하면 10분대 만에 서울역까지 닿을 수 있게 됐다. 확 줄어든 시간만큼 한결 여유로워진 고양 시민의 일상. 그 여유를 직접 누려보기 위해 GTX-A에 몸을 실어봤다. GTX-A 노선, 직접 타봤습니다. 광역급행철도가 바꿔놓은 일상 풍경. 모닝콜을 듣고 부스스 눈을 뜨는 평일 아침. 직장인들은 출근을 위해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한다. 서두른다고 서둘러도 아침 시간은 왜 이리 빠르게 흐르는지 항상 시간에 쫓겨 겨우 집을 나선다. 종종 걸음으로 지하철역에 도착해 열차에 몸을 싣는다. 좌석에 앉는 건 언감생심.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선체로 약 1시간을 달려 서울역에 도착한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아침 풍경. 매일 반복되는 험난한 출근길에 아침부터 진이 빠진다. 고양 시민에게 익숙했던 이 일상이 한 달 전부터 확 달라졌다. GTX-A 노선이 개통되면서부터다. 파주에서 출발해 고양을 거쳐 서울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는 이름처럼 빠르게 승객들을 실어 나른다. 최고 속도 시속 180km로 달리며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22분 만에 도착한다. 고양 킨텍스역에서는 약 16분, 대공역에서는 약 12분 소요된다. 기존 출퇴근 시간에 비하면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 덕분에 고양 시민들의 아침에 여유가 생겼다. 씻고 옷 입는 것만으로 벅찼던 출근 준비 시간에 간단한 아침 식사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하나의 철도 노선이 가져다준 일상의 큰 변화다. 고양 중심을 가로지르는 GTX-A. GTX-A가 개통되면서 고양시에는 킨텍스역이 신설되고 대공역은 펜타 역세권으로 거듭났다. 기존 경의중앙선과 3호선, 서해선이 지나던 대공역은 GTX-A에 이어 교외선까지 추가되며 모두 5개 노선이 교차하게 됐다.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출발한 GTX-A 열차는 킨텍스역과 대공역을 거쳐 연신내역을 지나 서울역에 도착한다. 26.2km에 달하는 긴 거리지만 빠른 속도로 승객들을 실어 나른다. 그 속도를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평일 오전 킨텍스역으로 향했다. 킨텍스와 아파트 단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킨텍스 사거리에 도착하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시설물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GTX-A, 킨텍스라고 적힌 간판과 지하로 들어가는 역 출입구가 사거리 주위에 군데군데 들어섰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부로 들어서자 넓은 대합실이 나타난다. 곳곳에 GTX-A 개통을 알리는 광고와 노선도, 열차 운행 시각표 등 여러 안내판이 붙었다. 승강장으로 들어가기 전 설레는 마음으로 매표기 앞에 섰다. 목적지인 서울역을 선택하고 4,200원, 일회용 교통카드 100원 추가, 보증금 500원, 요금 4,800원을 투입하니 일회용 교통카드가 발매됐다.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선 후 승강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시속 180km로 달리는 급행철도. GTX-A는 지하 50m 이상 깊이에 조성된 직선형 터널 구조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운행이 가능한 것이다. 킨텍스역의 경우 지하 7층에 승강장이 있는 만큼
에스컬레이터를 4번 갈아타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합실과 승강장을 빠르게 오가는 엘리베이터가 다수 마련돼 있으니 말이다. 승강장에 도착해서 열차가 오기를 기다린다. 배차 간격이 10분 정도라 생각보다 오랜 기다림은 아니었다. 운정중앙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이내 킨텍스역으로 들어선다. 저 멀리서부터 매서운 속도로 달려온 열차는 서서히 속도를 늦춰 승강장에 부드럽게 미끄러진다. 문이 스르르 열리며 드러나는 열차 내부. 하늘색과 베이지색의 조합이 꽤 산뜻하게 느껴지는 객실로 들어가 좌석에 앉는다. 좌석의 폭은 48cm로 일반 열차보다 넓어 옆 사람과 부대낄 일이 없다. 총 8칸의 객실이 하나로 연결되며 연결 통로도 넓어서 쾌적하다. 무엇보다 창문이 큼직해서 답답하지 않고 안내 전광판도 여기저기 배치돼 있어 시인성이 좋다. 고향에서 서울까지 10분대면 오케이. 킨텍스역에서 출발한 GTX-A는 점점 속도를 높여 대곡역을 향해 달린다. 안내 전광판에는 최고 속도인 시속 180km가 찍힌다. 그렇게 4, 5분쯤 달리니 대곡역 도착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들려온다. 차로 2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를 이렇게 빨리 주파하다니. GTX-A의 편리성이 새삼 실감났다. 대곡역에서 승객을 추가로 태운 열차는 서울 연신내역을 거쳐 종착지인 서울역에 다다른다. 아니, 벌써 도착? 시계를 보니 16분쯤 걸린 것 같다.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도착한 서울역. 더 이상 촉박한 시간에 맞춰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만끽한다. 서울에서 볼일을 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서울역 GTX-A 승강장으로 향해 다시 열차에 몸을 싣는다. 이번에도 약 16분 만에 킨텍스역에 도착한다. 지금도 충분히 빠르고 편리하지만 추후 운영이 안정화되면 1분 1초가 급한 출퇴근 시간의 배차 간격이 6에서 8분 내외로 단축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는 2개 구간, 운정중앙에서 서울역, 수서에서 동탄역으로 끊어져 있지만 향후 GTX-A 전체 노선이 하나로 이어지면 경기 남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 더욱 탄탄해질 고향의 교통 인프라, 고향 시민이 편리하게 GTX-A 전체 노선을 이용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 미니 인터뷰 이호은, 고향시 일산 서구. 제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매일 고향에서 서울을 오가는데요. 이전에는 경의중앙선과 버스를 환승하며 출퇴근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GTX-A가 빨리 개통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죠. GTX-A를 타고 출퇴근하니 시간이 대폭 단축됐고 무엇보다 출퇴근 피로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었어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집에 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서울에서 저녁 약속을 잡거나 취미 활동을 할 시간이 생겼죠. 심지어 주말에도 서울에서 약속을 잡을 정도니까요. 편리한 교통만으로도 이렇게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요즘입니다. 슬기로운 신년 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주요 제도 모아보기.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정부의 제도 역시 새롭게 변한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우리 일상과 밀접한 주요 분야 내용을 모아 소개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1. 재정 조세.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에서 20세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한다. 대상, 기본 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공제 금액, 기존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 원. 변경,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 결혼 세액공제 신설, 1인당 공제 금액 50만 원.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공제금액 1인당 50만 원, 적용기간 2024년에서 2026년 혼인신고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확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 추가 업종 13개, 1. 여행, 2.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 3. 수영장, 4. 스포츠시설, 5. 실외 경기장, 6. 실내 경기장, 7. 종합 스포츠시설, 8. 볼링장, 9. 스키장, 10. 액세서리 및 장신구 소매, 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 12. 앰뷸런스 서비스, 13.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 친환경차 개별 소비세 감면 적용기간 연장 및 한도 조정, 하이브리드 차량 감면 한도, 현행 100만 원, 변경 70만 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해 개별 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감면 한도를 조정한다. 하이브리드, 현행 100만 원, 변경 7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전기차 400만 원. 2. 교육, 보육, 늘봄 학교 지원 대상 확대. 2025년 1학기부터 늘봄 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누구나 늘봄 학교에 참여할 수 있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지역대학, 공공기관과 연계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도 공급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2025년 국가장학금 예산 5조 3,050억 원, 전년 대비 약 5,846억 원 확대. 국가장학금, 유형,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9구간 이하 150만 명으로 확대. 대학생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 20만 명으로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주거안정 장학금을 신설해 통하기 어려운 저소득, 기초, 차상위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용 지원. 3. 고용, 복지, 최저임금 인상, 시급 1030원, 1급 8240원, 월급 209만 627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육아지원 3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해 시행한다.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횟수 4회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절차, 기간 20일, 사용기한 출산 후 120일 이내, 분할 횟수 4회 및 정부 지원 확대, 난임 치료 휴가 기간 6일 확대 및 정부 지원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12세 이하, 기간 최대 3년, 최소 사용기간 1개월 확대,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 기간 100일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확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기존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 변경,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4에서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사후 지급 폐지, 기존 75% 지급, 변경 100% 전액 지급,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사후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존 월 상한 200만 원, 변경 월 상한 220만 원. 4. 환경,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 청년 및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액을 확대하고 보조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정액 2명 100만 원, 3명 200만 원, 4명 이상 300만 원 추가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증빙 서류 중 자동차 등록증을 자동차 등록 원부, 갑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 5. 국방, 군 장병 봉급 인상.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025년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장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 상병 2024년 100만 원, 2025년 120만 원. 일병 2024년 80만 원, 2025년 90만 원. 이병 2024년 64만 원, 2025년 75만 원. 6. 행정,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면 되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확대, 기존 7인승, 변경 5인승, 소관부처, 기존 국토교통부, 변경 소방청, 의무 설치 대상, 기존 7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 변경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가 아닌 성능시험, 진동시험, 고온시험에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7. 국토교통,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의 혜택 및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 기존 이용자 혜택에 다자녀 가구 이용자의 혜택을 신설했다. K패스, 다자녀 가구 이용자 혜택 신설. 기존 환급 비율, 일반 20%, 청년 19에서 34세 30%, 저소득 53%. 신설, 다자녀 가구 2명 30% 환급, 다자녀 가구 3명 이상 50% 환급. K패스 적용 지역 확대. 기존 지자체 189개, 변경 지자체 210개. 전설의 고향, 고향의 왕릉군 이야기 1화. 세계유산 서울릉 1. 예로부터 수도권의 요충지였던 고향에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선 왕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왕릉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릉, 서삼릉과 사적으로 지정된 고향 공양 왕릉이 대표적이다. 고향 소식 특별기획 전설의 고향은 이번 후부터 고향의 왕릉군에 얽힌 이야기를 6화에 걸쳐 연재한다. 고향에 자리 잡은 대표 조선 왕릉군. 한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 고향은 특히 조선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수도 한성과 인접한 지리적 특징에 역사의 무대로 자주 등장했으며 산업, 교통, 군사, 학술 등 다양한 면에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고향은 자연 환경도 뛰어난 곳이었다. 많은 학자가 아름다운 산수를 보유한 고향을 근거로 활동했다. 이렇듯 고향의 뛰어난 입지와 산수 덕분에 다양한 문화유산이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그 중에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의 왕릉군들이 단연 눈길을 끈다. 조선 왕릉군은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들이 잠들어 있는 무덤이다. 왕릉의 입지에는 다양한 요건이 고려된다. 최근 영화 파묘를 통해 주목된 전통적인 풍수사상은 왕실 무덤의 입지 선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이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풍수사상은 사실 배척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뿌리내린 관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를 한정적으로 받아들여 왕릉 입지 선정에 활용했다. 풍수 외에도
후대 국왕의 수월한 능행이나 향후 관리 등을 위해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했다. 그런 이유로 도성 십리 바깥부터 백리 이내에 왕릉을 만드는 원칙이 생겼다. 풍수에서 이른바 명당의 조건에는 빼어난 자연 환경도 포함된다. 도성과 가까우면서도 풍경이 수려한 곳, 그게 바로 고향이었다. 그렇게 조선 왕릉군을 대표하는 서울릉과 서삼릉이 고향에 자리 잡게 됐다. 이 두 왕릉군은 고향의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도성 서쪽의 다섯 왕릉군, 서울릉. 서울릉은 한양 도성 서쪽에 있는 5개의 왕릉군이라는 뜻이다. 현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남아있는 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을 서울릉이라고 부른다. 서울릉이라는 용어는 조선 후기인 순조대에도 이미 사용됐다. 1457년 의경세자의 무덤이 이곳에 만들어지고 이후 경릉으로 격상됐으며 근처의 왕실의 무덤이 차례대로 5기나 만들어져 서울릉이라는 명칭이 정착됐다. 또한 서울릉 권역에는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의 무덤 순창원,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의 무덤 수경원, 그리고 경종의 생모 옥산 부대빈 장씨, 장희빈의 무덤인 대빈묘도 남아있다. 이처럼 고향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서울릉과 이곳에 묻힌 왕실의 인물들에 대해 차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릉의 시초가 되는 경릉과 이곳에 묻힌 덕종, 의경세자에 대해 알아본 후 덕종의 동생 예종과 그의 무덤 창릉에 대해 살펴보자. 덕종과 소해왕후의 경릉. 덕종은 흔히 의경세자라는 호칭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왕실 인물 중에는 소현세자, 사도세자, 효명세자 등 세자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 인물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왕의 후계자로 지목돼 세자로 책봉됐으나 결국 왕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인물들이다. 그래서 세자라는 호칭이 익숙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중 살아서는 국왕이 되지 못했지만 죽어서 국왕의 자리에 오른 인물들이 있다. 자신의 후손이 국왕이 되는 경우 왕실의 계보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죽은 뒤에 국왕으로 올려주는 경우다. 이를 추봉 또는 추존이라 한다. 예를 들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자신의 사대조를 국왕으로 올렸다. 의경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경세자는 세자의 지위로 세상을 떠났기에 살아서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세상을 떠난 뒤에 국왕이 되어 덕종이라는 묘호를 받았다. 그렇다면 의경세자는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죽어서 국왕이 된 것일까? 의경세자는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것으로 유명한 세조의 첫째 아들이다. 세조는 명목상 단종의 양보를 받아 왕위에 올랐지만 그 과정을 보면 사실상 찬탈이라 할 수 있다. 왕위를 빼앗긴 조카는 물러난 왕, 상왕에서 노상군으로, 노상군에서 일반 서민으로 강등당했으며 결국 유배지에서 살해당했다. 이 인물을 단종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 단종의 명칭을 얻게 된 것도 먼 훗날 17세기 후반의 일이며 1455년 사망 당시에는 서민 신분이었다. 왕으로 복권되기까지 몇백 년이 걸린 것이다. 단종의 억울한 죽음은 세조와 그 후손에게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설이 전해지기도 한다. 세조가 말년에 심한 피부병을 앓았고 자식들도 요절했다는 속설인데 온전히 믿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세조의 첫째 아들이 일찍 사망한 것은 분명하다. 이 인물이 바로 의경세자다. 의경세자의 이름은 이장, 초명은 이숭이다. 세조의 첫째 아들로서 1455년 아버지가 국왕이 되자 세자로 책봉됐다. 한화계의 딸을 배필로 맞이해 월산대군과 잘산대군을 낳았다. 앞길이 탄탄한 상황이었지만 의경세자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세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병을 앓기 시작했고 20명이 넘는 승려를 불러 기도하게 하는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세자의 지위로 죽은 그에게 의경세자라는 명칭이 부여됐으며 그의 무덤도 본래는 의묘라 불렸다. 그러나 나중에 둘째 아들 잘산대군이 조선의 제9대 국왕으로 등극하면서 의경세자 역시 국왕으로 추전돼 덕종이라 불리게 됐다. 그의 무덤 역시 경릉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얻게 됐다. 무덤의 형식은 변하지 않았다. 이후 1504년 덕종의 배필 소해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능을 경릉 옆의 언덕에 만들었는데 왕릉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덕종의 능과 대조를 이룬다. 같은 구역에 하나의 정자각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언덕에 왕과 왕비의 무덤을 각각 만들어 동원 이강릉이라 부른다. 예종과 안순왕후의 창릉. 예종은 조선의 제8대 국왕으로 이름은 이황, 해양대군으로 불렸다. 세조의 둘째 아들이자 덕종, 의경세자의 동생이다. 덕종은 1438년생, 예종은 1450년생이니 형제의 나이 차이가 꽤 컸다. 의경세자가 세상을 떠난 뒤 세조는 의경세자의 장자인 월산대군이 아니라 자신의 차남인 해양대군을 후계자로 지명해 세자로 책봉했다. 예종은 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재위 1년 2개월 만인 1469년 젊은 나이로 요절했다. 예종의 효성이 지극한 나머지 세조의 병환을 수발들다가 건강을 해치게 됐다는 설이 전해진다. 예종의 무덤, 창릉은 형 의경세자의 무덤 북쪽에 만들어졌다. 의경세자의 무덤이 먼저 이곳에 터를 잡긴 했지만 왕세자의 묘로 만들어졌기에 창릉은 서울은 권역에서 최초의 왕릉 무덤이라 할 수 있다. 1498년 예종의 왕비 안순왕후 한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능도 창릉 동쪽 언덕에 만들어졌다. 창릉 역시 경릉과 같이 동원 이강릉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예종은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에 1466년 태어난 그의 아들 제한대군은 당시 어린아이였다. 따라서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잘산대군이 제9대 국왕이 됐다. 그가 바로 성종이다. 성종이 왕위에 오른 뒤 몇 차례의 과정을 거치며 비로소 의경세자를 국왕의 아버지로서 덕종이라 칭하게 된 것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걸어서 고향 속으로. 1. 발길 닿는 대로 가보는 고향. 패션 피플의 보물창고 식사동 구제거리. 걸음마다 특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도시 고향. 시원하게 뻗은 도로 사이사이 뚜렷한 개성을 지닌 골목들이 가득하다. 다채로운 매력으로 걷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 곳, 고향의 골목골목을 걸어보자. 이번 달에는 식사동 구제거리로 가보는 고향. 멋쟁이들의 보물창고. 최근 새로운 복고라는 의미의 뉴트로와 친환경적인 소비가 인기를 끌면서 고향의 한 거리가 화제의 장소로 떠올랐다. 100여 개의 구제 의류 및 소품 매장이 몰려있는 식사동 구제거리. 국내 최대 규모의 구제 매장 밀집 지역으로 과거 가구를 생산하는 공장이 많아 가구공단으로 불렸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구제 매장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지금의 구제거리로 발전했다. 감각적인 빈티지 의류와 소품 애호가들의 성지다. 해외에서 직수입한 희소성 높은 소품부터 세월의 멋을 담은 클래식 의상까지 매장마다 독특한 매력을 자랑한다. 쇼핑과 축제를 한 번에 즐기는 거리. 식사동 구제거리는 단순히 쇼핑만 즐기는 거리가 아닌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거리 곳곳에 개성 있는 카페와 대형 쇼핑백 조형물을 배경으로 한 포토전이 자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 테마 골목으로 선정돼 고양시를 넘어 경기도의 대표 명소가 되었다. 이를 기념하고자 지난해 8월에는 구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 행사를 진행했으며 9월에는 식사동 구제거리 골목축제를 개최했다. 축제는 음악 콘서트와 체험 프로그램, 푸드트럭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가득했다. 쇼핑, 문화, 축제 등
다양한 즐거움을 간직한 식사동 구제거리를 구석구석 걸어보자. 샵 터줏대감 매장, 샵 배정남 방문, 기석 빈티지몰. 2000년부터 구제거리를 오랫동안 지킨 터줏대감 매장이다. 약 1300제곱미터의 넓은 규모를 자랑하며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신발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빈티지 의류와 액세서리를 취급한다.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델 배정남이 방문한 곳으로 유명하다. 인스타그램에 샵 기석 빈티지몰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물을 올리면 5%를 할인해주고 릴스, 짧은 영상을 올리면 1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자.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267, 식사동 1140, 전화번호 031-967-1520.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 테마골목. 경기도 시군 곳곳에 숨은 보석 같은 골목들을 발굴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목적의 정책. 지난 2000년부터 관광 테마골목 선정을 시작했으며 현재 경기도 전체 선정 골목은 총 28곳이다. 그중 고양시에서는 식사동 구제거리를 비롯해 고양동 노빛 고을길, 밤리단 보넷길, 삼송 낙서예술골목 4곳이 선정됐다. 샵 입구의 갑옷, 샵 빈티지 소품, 돈키호테. 이색적인 갑옷 조형물과 함께 독특한 매력을 뿜어내는 곳. 고풍스러운 소품을 취급하며 매장 곳곳에 브라운관 TV, 피아노 등 빈티지 소품들이 비치돼 있어 구경하는 재미를 더해준다. 만약 내가 고른 상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헷갈린다면 고민 말고 사장님께 물어보자. 정품 여부를 명확하게 판별해주니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249 가동, 식사동 1152-3, 전화번호 0507-1396-2377. 샵 목재 카페, 샵 수제청 에이드, 우드커피. 긴 쇼핑에 지친 이들에게 단비가 되어주는 카페. 이름처럼 목재로 된 건물로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얕은 언덕 위의 자리에 있어 통창으로 펼쳐지는 뷰가 시원하다. 인기 메뉴는 계절마다 달라지는 시즌 메뉴. 여름에는 팥이 잔뜩 올라간 빙수, 겨울에는 수제 청귤청으로 만든 청귤에이드가 특히 맛이 좋다.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연로 24-7, 식사동 220-8, 전화번호 0507-1313-6908. 대표 메뉴 청귤에이드, 자몽에이드, 팥빙수. 샵 쇼핑도 식후경, 샵 8,000원의 행복, 올터국수마을. 쇼핑백이 두둑해졌다면 이제 배를 두둑하게 채워야 할 차례. 올터국수마을은 간단하면서도 맛이 깊은 메뉴를 내는 국수 맛집이다. 무엇보다 대표 메뉴인 잔치국수와 비빔국수의 가격이 8,000원으로 저렴해 부담이 없다. 여기에 고기구이까지 함께 딸려 나온다. 숯불로 구운 고기를 국수에 얹어 먹으면 맛이 2배. 그럼에도 가격은 저렴. 요즘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식당이다.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239, 식사동 1155-3, 전화번호 031-965-0032. 대표 메뉴 잔치국수, 비빔국수, 찐만두. 샵 문화 이벤트, 샵 싸게 더 싸게. 신나는 축제 현장. 지난해 9월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 테마골목 선정을 기념하고자 식사동 구제거리에서 축제가 열렸다. 빈티지 마켓, 토크 뮤직 콘서트를 비롯해 각종 체험과 푸드트럭이 들어섰다. 축제는 올해에도 열릴 예정이다. 평소에도 저렴한 구제 옷들이 축제 기간에는 더 싸진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이날만큼은 카드값 걱정 없이 마음껏 쇼핑하자. 육아상담소, 독자 참여, Q&A. 우리 아이의 육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고민들. 명확한 답을 찾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속상하기만 하다. 이럴 땐 어떻게 행동하고 해결해야 할지 다양한 육아 고민과 솔루션을 들어보자. Q1.
화장실 가리는 아이, 구자윤, 가명. 11살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집 밖에서 화장실을 안 가려고 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집 화장실처럼 비데가 없으면 엉덩이가 너무 차갑고 뒤처리도 시원한 느낌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변비가 생겨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1. 11세라면 이제 불편함을 견디고 시도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나가면 좋을 때입니다. 다만 불편한 상황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불편해도 그냥 참아봐 라고 말하기보다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더욱 좋겠죠. 일단은 아이가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함과 예민함에 대해 가족 모두가 그래, 그럴 수 있어 라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 이후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져보세요. 화장실을 제때 가는 방법을 주제로요. 우선 화장실을 제때 가지 않으면 왜 불편한가에 대해 가족 모두가 의견을 내고 또 그럼 어떻게 하면 덜 불편할까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아이의 심리적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니 다소 웃긴 의견을도 내보세요. 그러다 보면 아이도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것저것 제안할 겁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여도 우선 받아주고 나중에 의견들을 쭉 되짚으면서 불가능한 것은 지워나가세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의견을 해결책으로 삼아서 아이에게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해보세요. Q2. 불러도 대답 없는 아이. 김미연, 가명. 3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제 부름에 대답을 하지 않아요. TV를 보거나 장난감을 갖고 놀 때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늦게 하고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청력에 문제가 있나 싶어 병원 진찰을 받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네요. 그렇다면 아이 성격 때문일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2. 아이가 대답하지 않는 이유에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각 주의력이 약해서입니다. 청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등 특정한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가 심각하다면 전문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라면 아이를 부를 때 가까이 가서 몸을 건드리며 부모의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세요. 우선 부모에게 집중하게 하고 눈을 맞추거나 몸을 부대끼는 등 사회적 신호를 동반하며 대화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2번째는 몰입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질적으로 주어진 과제에 깊게 몰입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부모의 목소리나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리기 어려워합니다. 그럴 때는 몰입을 멈추는 연습을 함께 해보세요. 예를 들면 땡이라고 외치면 반사적으로 몰입하던 것을 멈추고 부모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땡이라고 외치며 TV를 끄거나 아이를 건드리거나 시각적으로 주의를 끌어 몰입에서 벗어나게 해보세요. 그렇게 습관을 만들면 나중에는 수월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5년 2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 제작은 낭독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